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펼쳤습니다. 야당에선 최저임금으로 고용 사정이 나빠졌다고 몰아붙였고 여당에선 과도한 비판이라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 국감 화두는 역시나 최저임금 인상이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 참사를 일으켰고 일자리를 줄이는 정부로 전락했다며 쏘아붙였습니다.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면서 일자리 정부라고 얘기했는데 완전히 일자리 정부가 허구임이 드러났습니다.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고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 성장을 둘러싼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임금주도 성장 이름은 브랜딩은 누가 하셨어요? 이 이론이 한국 경제에 딱 들어맞을 거라고 확신을 하셨습니까?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시키지 않는 한 더 이상의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그 점에 주목을 했었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일정 수용하면서도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옹호했습니다. 사실은 취업할 사람 자체가 줄어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고용 쇼크다라는 과도하거나 자극적인 그런 상황은 좀 불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임 보름 만에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의 진로만 따지면 오히려 상황이 나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상대적으로 일자리 질이 낮다고 하는 지표가 상용직에 대한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직에 대한 지표의 경우에는 상용직은 지금도 꾸준히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육아휴직을 하면 둘째 아이부터 휴직 기간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쳐주는 출산 크레딧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출산한 사람의 노후를 좀 더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이 제도를 첫째 아이부터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은 둘째 이상 자녀를 낳고 육아휴직을 해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둘째를 낳으면 12개월, 셋째부터는 한 사람당 18개월씩 최대 50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육아휴직 기간 개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일부 부담하는 겁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제도를 첫째 아이부터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출산 크레딧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 그러니까 첫 아이부터 출산 크레딧을 인정해 줘서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가입 기간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방안도 있고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는 연금 보험료를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공무원 연금은 본인과 국가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하지만 첫째 자녀 육아휴직 기간에는 다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육아휴직 기간 연금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추후 보험료를 내는 제도를 이용할 경우 사업자 부담금까지 평소 2배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해 공무원 연금에 비해 불리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본인이 어쨌든 전체 2분의 1뿐만 아니고 나머지 2분의 1도 부담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보면 2배를 부담하는 형태로 일반 국민들은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공무원연금은 여전히 국가가 2분의 1을 보전해 주는 거고. 지난 8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도 첫째 아이부터 자녀 1명당 12개월씩 크레딧을 부여하는 개선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북한 광물 자원의 잠재 가치가 3,800조 원에 육박한다는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자원 빈국 한국으로서는 눈여겨봐야 할 대목인데요. 국정감사에서는 중국의 독식을 막기 위해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북한 체제의 특성상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추정한 북한 광물자원의 잠재 가치는 지난해 기준 약 3,795조 원, 248조 원에 불과한 남쪽의 15배 수준입니다. 광물공사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북한 국토 80%의 광물자원이 분포돼 있는데 마그네사이트와 흑연, 철광, 중석의 매장량이 풍부한 편입니다. 특히 철광석 등 일부 광물은 우리 측에서 싼 값에 장기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옵니다.
북한 광물 자원이 국내로 유입되면 수백 년간 안정적 공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걸림돌도 많습니다. 세계 자원의 블랙홀, 중국이 선점에 이미 열을 올리고 있고 국제 제재를 받는 북한 특성상 리스크도 적지 않다는 점이 대표적입니다. 현재 북한이 외국 기업과 맺은 광물 자원 투자 계약은 모두 40건, 이 중 87%가 넘는 35건이 중국에 집중돼 있습니다. 또 민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치밀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지하 자원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이제 정확한 자료 분석이 이루어지고 남북 관계에 의해 가지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차분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사업을 무엇보다 북한 지역 매장 광물 특성상 곧바로 우리 측에서 가져다 쓸 수 있는 광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결국 북한 지하 자원의 활용 가능성은 대북 제재 완화와 맞물려 우리 정부의 세밀한 준비와 협상력에 크게 좌우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한상영입니다. 청소년들이 보내는 정신건강 이상 신호를 이른바 중2병이나 사춘기쯤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9에서 18세 청소년은 약 2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은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243곳 중 130곳만 참여했고 예산도 3년째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학교 정신건강 사업도 예산과 수의 인원 모두 줄었습니다. 서울 도봉구에 이어 이번에는 서울 강서구의 특수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의자로 입건된 교사는 무려 10여 명으로 피해 학생들은 3개월 동안 수십 차례 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지난 여름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를 살펴보던 정모 씨는 아이의 팔에서 멍을 발견합니다. 담임교사는 정 씨가 어찌된 일이냐고 묻자 아이들끼리 싸워 생긴 상처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때린 사람은 다름 아닌 담임교사였습니다. 등굣길에 담임교사가 정 씨와 같은 반인 김모 씨의 아이를 때리는 장면을 김 씨가 목격한 겁니다. 김 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지난 5월부터 3개월치 CCTV를 분석해 김 씨와 정 씨의 아이들이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끌고 다니면서 밀치면서 발로 차고 막 들어오자마자 우리 아이를 끌고 다니면서 이제 사각지에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구타를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폭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는 10여 명, 확인된 피해 학생은 2명입니다. 학부모들은 전국 특수학교에 대한 실태 점검과 함께 CCTV 공개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열람만을 허락하고 화면 녹화는 거부했습니다. 영상에 담긴 폭행 장면이 심각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학교 측은 교사들에게 출근 금지 조치를 내리고 교육청의 특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교사들이 학생들을 때린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의 기자의 질문에 몰랐다는 답변만 내놨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도로 위 살인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최근 4년여 동안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가 1,9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16명은 해임까지 됐는데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신원까지 속이다 적발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해 8월 충북 제천에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한 고등학교 교사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4년여 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받은 교사는 모두 1,880여 명, 매달 34명꼴입니다. 이 가운데 상습 음주운전으로 해임된 교사는 16명입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음주운전 2회 이상은 해임이나 정직, 3회 이상은 파면이나 해임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경징계인 감봉에 처해진 경우가 4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보다 가벼운 경고나 견책만으로 마무리된 경우도 42%에 달했습니다. 우리 교육계 전반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특단의 건설 방안을 우리 교육부가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지역별 음주운전 징계 사례는 경기교육청 소속 교사들이 4년여간 42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감사로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들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전국 1,900개 사립 유치원에서 6,000건에 달하는 비리가 적발됐는데 교비로 명품백과 성인용품을 산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들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박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 국정감사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로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 1,878개 사립 유치원에서 모두 5,951건이 적발됐습니다. 금액으로는 269억 원에 달합니다. 유치원 교비를 원장 개인 돈처럼 쓴 경우가 많았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사거나 노래방이나 숙박업소에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성인용품을 산 사례도 있었습니다. 종교시설에 헌금하거나 유치원연합회에 수천만 원을 회비로 내기도 하고 원장 개인 차량의 기름값과 차량 수리비, 자동차세, 아파트 관리비까지 내기도 했습니다. 박영진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익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실명을 공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유치원은 제대로 된 정기감사가 없었고 또 이런 부실한 감사 시스템을 통해서 밝혀진 비리는 전체 비리로 따져볼 때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이렇게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을 받는 사립 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아이들을 볼모로 집단 행동에 나서기도 했던 사립 유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9월 취업자 수가 당초 감소할 것이라던 우려와 달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5만 5천 명으로 지난해 9월보다 4만 5천 명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달 증가폭 3천 명에 비하면 개선된 것이지만 8개월째 10만 명을 밑도는 겁니다. 하지만 실업자는 102만 4천 명으로 1년 전보다 9만 2천 명 늘며 여전히 100만 명을 웃돌았고 실업률도 3.6%로 0.3%포인트 오르는 등 고용시장 전반은 여전히 얼어붙은 상태입니다. 전체 실업률 상승과 달리 청년 실업률은 8.8%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인적 자본 지수에서 한국이 평가 대상 157개국에서 2위에 올랐습니다. 세계은행은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인적 자본 지수 개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인적 자본 지수란 그 나라의 보건, 교육 상태를 반영해 11일 태어난 아이가 18세까지 얻게 될 인적 자본의 총량을 측정한 지수입니다. 1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으며 일본, 홍콩, 핀란드가 뒤를 이었습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안치홍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직업 만족도는 판사에 이어 2위, 최고 연봉은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이 직업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와, 직업 만족도와 연봉 모두 높은 직업이 있다니 어떤 직업인가요? 네, 정답은 바로 도선사입니다. 네, 도선사요. 언뜻 들으면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지 잘 상상이 가지 않는데요. 이게 어떤 직업인가요? 네, 도선사란 쉽게 말하면 대형 선박에 탑승해서 이 해당 선박이 안전하게 부두에 닿을 수 있도록 수로를 안내하는 전문가를 뜻하는데요. 바다의 등대지기로도 불리는 도선사는 배가 바다를 다닐 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직업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해안수산부령에 따라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500톤 이상의 선박, 국제 항로에 취항하는 500톤 이상의 대한민국 선박 등은 우리나라 항구에 접안할 때 반드시 도선사를 탑승시켜야 하는데요. 이때 선장이 도선사에게 선박의 재원, 흘수, 기관의 상태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을 정도로 아주 막중한 권위와 책임을 지니고 있는 직업인 셈이죠. 네, 일반적으로는 선박이 안전하게 부두에 닿을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은 이 배를 운행하는 선장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장에는 선장 외에도 도선사라는 직업이 투입이 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선장과 같은 항해사가 선박을 운전한다면 이 도선사는 선박의 이동을 안내하는 사람인 건데요.
우선 도선사의 업무 과정을 설명해드리면 내륙에 있던 도선사는 도선 요청이 들어오면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해당 선박에 승선합니다. 보통 대형 선박의 갑판에서 내려주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항구에서 20km 떨어진 해역부터 도선사를 태워야 하는데 선장의 판단에 따라 더 멀리에서부터 도선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승선을 하면 선장 조정실에 올라가서 배를 안내하게 되는데요. 이 선장들에게 지시해서 배를 밀고 당기거나 방향을 돌리도록 해서 항구에 배를 대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그 역할을 선장이 아닌 꼭 도선사가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바다의 경우 해상의 지역마다 폭과 파도의 높이, 암초의 위치 등이 각각 다르고 부두 근처의 수심이 어디가 얕아지는지 깊어지는지 잘 모르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배 무게가 3만 톤이면 이 화물 무게까지 포함해서 4만 톤이 넘는데 이렇게 배가 무거운 경우 아무리 살짝 부두에 부딪혀도 부두가 깨지거나 배가 파손될 수 있는데요. 이 때문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다시 배를 수리하는 경우도 방지하고 외국 선장들은 타지의 뱃길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도선사가 길을 안내하는 게 필수라는 거죠. 네, 이제 조금 이해가 가네요. 공항으로 따지면 항공의 이동 경로를 안내하는 관제사 비슷한 개념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도선사가 바로 바다의 안내자인 셈이죠. 네, 그렇다면 앞서 도선사의 최고 연봉이 3억 정도라고 했는데 실제로도 연봉이 그만큼 높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도선사의 연봉이 높은 이유는 높은 도선료 때문입니다. 도선료는 배가 클수록 높아지는데 적게는 건당 수십만 원에서 특수한 경우 수천만 원을 받습니다. 2016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업별 연봉조사 결과를 보면 도선사의 평균 연봉은 1억 3,310만 원으로 기업 고위 임원에 이어서 최고 연봉을 받는 직업 2위를 차지했을 정도입니다. 경력이 많은 베테랑 도선사의 경우에는 연봉을 최대 3억 원까지 받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도선사의 직업 만족도가 판사 다음으로 만족도가 높은 직업 2위를 차지했다는 겁니다. 네, 높은 연봉에도 솔깃하지만 직업 만족도가 높다는 것에 더 관심이 가네요. 근무 조건이 어떻게 되길래 만족도가 이렇게 높은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도선사는 2개의 근무조로 나눠서 일주일마다 교대로 투입됩니다. 일주일을 일하면 그 다음 일주일에는 쉬는 방식인데 보통 한 명이 하루에 4척에서 5척 정도를 도선합니다. 자기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 선장으로 일하다 도선사 시험에 도전하는 경우도 꽤 된다고 합니다. 네, 일주일을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 일주일을 쉴 수 있다니 정말 매력적인 직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도선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사실 도선사가 되는 법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6,000톤 이상 선박의 선장으로 5년 이상 승선한 경력이 있어야만 도선 수습생 선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요. 20대 초반부터 항해사로 꼬박 20년간 배를 타야 겨우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셈이죠. 그래서 현재 현역으로 활동하는 도선사 250명 중 60.8%가 60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해마다 12명에서 15명 정도를 뽑는 도선사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난해 총 20명을 뽑는데 156명이 응시해 7.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안정된 연봉과 휴일이 보장되기 때문이죠. 네, 그렇겠네요. 오랫동안 선박을 운항했던 선장이라면 누구든 지원해보고 싶은 직업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시험은 주로 어떤 걸 보게 되나요? 네, 우선 선박 조종, 법규, 안전에 관한 협정과 지침에 대한 필기 시험을 보고 이 3D 시뮬레이션을 통해 부두에 배를 붙이는 실기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영어 실력도 매우 중요한데요. 외국 선박을 다루면서 안전을 위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합격을 하면 보통 항구에서 6개월간 수습 생활을 거쳐서 정식으로 도선사로 일하게 되는데요. 물론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 도선사는 최근 각종 일자리를 넘보는 인공지능의 위협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알짜 직업이기 때문에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소개하게 됐습니다. 네, 선뜻 나서기에 어려움이 따르지만 요즘 같은 장기 불황 시대라면 도전해 볼 만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아직 진로를 정하지 않았다면 도선사의 세계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히든잡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